자,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 자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받으러 온 부분을 복습할 차례인데, 외상 매출과 미수금을 공부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파트 5군데 중에 한 곳을 먼저 설명을 했었죠. 면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복습해 보려고요. 자, 부가가치세 1977년도 7월 1일자에 개별소비세하고 같이 도입된 세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대부분의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데요. 세율은 10%고요. 방금 제가 전부라고 안 하고 대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붙지 않는 물건들도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부가가치세 세법에서 면세 파트를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약 1800가지나 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읽을 수도 외울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아주 간단한 논리로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날것, 땡땡, 불근처당 같은 것들은 원칙적으로 면세다. 그런데 예외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익힌 것, 불에 푹 삶은 거는 원칙적으로 과세이되 예외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자, 날것, 대부분 기초 생활 필수품 종류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쌀이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그냥 김, 배추 이런 농수산물들 종류들이 전부 다 면세인데, 예외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총 몇 가지? 5가지라고 했는데요. 논리상 면세인데 가공 안 한 거니까. 그런데 세법에서 보기에는 이건 사치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생선회라고 했었죠? 두 번째가 식당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 소고기, 정육점이나 이마트 지하 식품 매장이나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파는 돼지고기, 소고기는 다 면세예요. 그런데 정육점에서 파는, 식당에서 파는 돼지고기, 소고기는 과세입니다. 날거지만. 그랬더니 이 돼지고기를 부가가세 안 내고 바깥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린 결과 이상한 변태적인 가게가 만들어져요.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식육식당이라고 있죠. 그 식육식당에 가서 여기 삼겹살 3인분 주세요. 그러면 손님 저쪽에 가서 직접 골라오시고 먼저 선 결제 후에 드시는 겁니다. 이래요. 내용인즉슨 사람들이 못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그 식당은 두 토막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문턱이 있을 텐데, 고기 파는 데는 사실은 정육점인 거고, 식당은 자리값만 받는 거예요. 저기 세팅비만. 그래서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가게인데 둘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꾸며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육식당은 과세와 면세가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생수라고 했었죠. 수돗물은 면세, 민간 사설업자가 제조해서 판매하는 생수는 과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포장 김치라고 했었죠. 그냥 김치는 면세인데 포장 김치는 놀러 갈 때 사 먹는 소용량 포장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마지막으로 수입산 애완 동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농수산물이요. 일단 두 가지로 갈리는데 식용이 있고 비식용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관상용이라고 부르는데 세법에서는 관상용이라고 안 부르고 애완용이라고 안 부르고 비식용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는 먹는 거 아니에요. 개나 고양이는 먹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근데 소나 돼지는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는 분 하나가 한번
어마무시한 사고를 친 적이 있었는데, 좋은 의미로. 이분이 유치원 원장님인데, 강남 쪽에서 꽤 크게 하세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퇴근하다가, 누가 길에다가 토끼를 버렸더래요. 가지고, 불쌍하잖아. 그래서 집에 데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토끼가 나이도 많은 데다가, 녹내장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토끼를 데리고 동네 동물병원에 갔더니 자기네 기술은 안 된다고 안락사 시키거나 아니면 서울대병원을 가보래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어떻게 이걸 죽이느냐? 그러고는 토끼를 들쳐업고, 표현이 좀 이상하다. 서울대 수의과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일단 치료는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서울대 수의대가 기본적으로 애완용 동물을 고치는 형태로 해서 보험금 청구 시스템이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면세동물 치료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만들어놨대요. 이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오빠가 국회의원 짜고 아는데 개선하도록 하겠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서울대 의대에서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160억인가 들여서 보험료 청구 시스템을 갈아 엎었어요. 과세와 면세가 같이 되게. 참고로 우리나라는 토끼는 식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이거. 토끼 엄마라고 인터넷 조회보시면 나오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었어. 넘어가요. 그래서 소, 돼지는 식용이니까 면세인데, 개하고 고양이는 과세 면세. 과세예요. 비식용, 애완용이야. 그래서, 자, 식용 농수산물과 비식용 농수산물이 있는데, 얘가 다시 국내산과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국내산 식용 농수산물 면세가 되겠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횡성 한우라든지 경기도 이천 쌀이라든지 이런 종류들 되겠습니다. 과세 면세. 수입산 식용 농수산물, 그래서 호주산 소고기라든지 칠레 포도라든지 지금 한창 들어오고 있죠? 노르웨이산 연어, 이런 종류들 과세 면세라고 했어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면 식용이면 전부 다 면세예요. 국산이 됐든 수입산이 됐든 따지지 아니하고. 자, 그런데 비식용 농수산물 애완용입니다. 사치품입니다. 그래서 미국산 치와와라든지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애완용 앵무새 같은 거 과세입니다. 농수산물이지만 과세예요. 자, 우리 공부 목적으로는 얘가 말썽인데, 국내산 비식용 농수산물 진돗개라든지 아니면 국산 장미 뭐 이런 종류들이 되겠는데, 논리상 과세지만 세법상 면세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키우는 거기 때문에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면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국내산이면은 무조건 면세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부분은 다 면세 영역에 속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익힌 거. 자, 일반 용품들은 당연히 과세입니다. 일반 용품들은 당연히 과세인데요. 텔레비전, 세탁기, 옷, 이런 종류들, 세제, 이런 것들 다 과세입니다. 부가가세 부과가 돼요. 그런데 예외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총 몇 가지, 5가지라고 했는데, 논리상 과세지만, 기초생활 필수품에 속하는 종류들인데, 이런 것까지 세금을 때리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면세로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법상 면세인데, 총 몇 가지, 5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성부가 생기면서,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맨 처음에 착수한 작업인데, 여성용 위생처리용품인 생리대하고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기저귀가 면세고요. 두 번째로는 어른들 쌀을 먹죠? 애기들은 우유나 모유를 먹어야 되겠네요. 모유가 모자라면 분유라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흰 우유가 면세라고 하는데, 도제 분유가 면세이고요. 세 번째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책이 면세라고 했었죠? 종이는 과세인데 책에다가 글씨를 인쇄해서 묶어놓으면 책이 되고, 그거는 면세로 바뀌게 됩니다. 종이는 과세, 책은 면세. 자, 이때 만화책 과세 면세.
잡지책 과세 면세, 면세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삶은 콩으로 만든 두부가 되겠는데요. 콩은 면세예요. 그런데 그걸 삶으면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은 콩을 가지고 만든 간장, 된장은 전부 다 과세인데 두유까지 유일하게 식물학적 주성분이 단백질인 두부만큼은 면세로 해놨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과세와 면세 이제 구분할 줄 아실 텐데 시내버스 서민들의 교통수단인가요? 사치품 교통수단인가요? 서민들 교통수단이죠? 과세 면세. 면세. 그 다음에 택시는 사치품이에요? 서민들 교통수단이에요? 사치품이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서 택시는 부가가치세 붙어요. 지하철 과세요? 면세예요? 면세입니다. 아니 그렇게 시원하고 쾌적하고 큰데 그게 왜 서민들용이라고 하십니까? 아침에 지하철 9호선 한번 타보세요. 아침에 신도림역에서 2호선 한번 타보세요. 죽어요. 사람 붕 떠서 오잖아. 그죠? 그리고 기차도 면세입니다. 다만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새마을호까지만 면세고요. KTX라고 해서 고속열차는 경쟁 상대가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니 새마을호 타고 부산까지 5시간이면 내려가는 걸 왜 빨리 가려고 하느냐. KTX는 사치품이다 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돼 있어요. KTX는. 근데 사정이 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부가가치세 이론 파트 요약 정리할 때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고속버스 과세 면세예요.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강릉까지, 서울에서 경주까지 시내버스만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저도 해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기 사당역에서 새벽 4시 50분에 차를 타면 밤 11시 40분 정도 해가지고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못하고 중간에 체력이 방전돼서 중도 포기하고 하나는 성공했어요. 저기 동서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강변역. 거기에서 아침 6시에 시내버스 타고 출발을 하면 진짜로 시내버스를 6번 갈아타고 속초를 거쳐서 강릉까지 갈 수 있어요. 의외로 재밌어요, 그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속버스비가 아마 얼마야? 12,800원인가 14,000원인가 그렇게 나와요. 우등으로 끊어도. 근데 시내버스로 타잖아요. 24,600원인가 그렇게 나와요. 더 나와. 단 좋은 점은 지나가면서 주변 경치가 끝내줘요. 할머니들 내리고 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어디부터 했더라? 원통까지 가는데 시내버스로 2시간 반을 시내버스 운전기사하고 저만 타고 간 적 있어요. 두 사람이서 온갖 얘기 다 할 거 다 하고 그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별걸 다 알아요. 여기 초가집에 계신 분은 숟가락이 있고 딸내미가 어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남자친구하고 사귀다가 헤어졌고 교회에서 만났는데 온갖 잡다한 얘기를 다 하던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그것만 따로 그 모임이 있더구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을 해요. 어디에서 몇 월 며칠자 시내버스 노선이 바뀌었다. 요금이 인상됐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그거 시내버스 여행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군데군데 올리는데 의외로 재밌어요, 그거.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한번 해보세요. 둘이 가면 안 돼. 부모님이 싫어하셔요. 한 4명 정도 짝지어서 한번 가보시면 의외로 재밌다니까, 그거. 언제 해보겠어요. 나이 들어서는 못해. 그것도 고속버스나 자가용 타고 가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고속버스는 시내버스 타고도 내려갈 수 있는데 기차 타고도 내려갈 수 있는데 왜 고속버스를 굳이 타려고 하십니까? 사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 붙는 교통 용역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내버스 여행, 서울에서 강릉까지 시내버스 여행이라고 쳐보시면 그 엑셀로 표 짠 것들 막 쫙 나와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복습할 내용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미수금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전에 제가 컴퓨터 대리점을 차려서 컴퓨터를 돈 주고 사드리고 현금 주고 사드리고 그 다음에 정수기를 현금 주고 사드리고 그 다음에 강아지를 현금 주고 사드리고 그런 예제 했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 회사가 컴퓨터 유통 대리점인데 노트북 2대를 대당 30만원에 현금 구입했다라고 예제 문제를 제가 띄워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다 했었는데 노트북은 삼성전자 입장에선 LG전자 입장에서는 만들어서 파니까 제품이 되겠지만 우리는 컴퓨터 유통 대리점이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걸 분기할 때 차변, 대변. 차변에 상품 60만원, 부가가세 대급금 6만원 이렇게 분기해 주시고 대변에는 돈 빠져나간다고 했었죠? 현금 66만원이 빠져나가게 돼요. 자산의 감소, 차변에 적고 자산의 감소, 대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수기 손님 들어오면 차도 한잔 대접하고 나도 물도 좀 마시려고 정수기 한 대를 50만원에 현금 구입했다라고 했었어요. 역시 부가가치세 별도고요. 그럼 정수기 비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게 차변, 대변 이렇게 되겠는데 차변에 자, 비품 50만원, 부가가치 대급금 5만원, 대변에는 돈 빠져나갑니다. 현금이 55만원이 빠져나가겠죠? 됐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아지 한 마리를 저는 강아지라고 주장하고 여러분들은 쥐라고 주장했던 쥐라고 대답했던 그 강아지 있었죠? 아무튼 강아지 한 마리를 20만원에 자, 현금 구입했다라고 했었는데 부가세, 면세. 만약 강아지를 외상으로 사오면 무슨 개조 과목을 사용할까요? 본업 이외의 사유로 강아지를 외상으로 사온 건데 지급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 나중에 부채 파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래서 강아지도 비품이에요. 그래서 차변, 대변. 자, 강아지 사느라고 일단 강아지가 우리 거가 됐습니다. 20만원짜리 강아지. 강아지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변에는 강아지 사느라고 돈 빠져나갔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가게에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눈도 땡그랗고 머리도 세 가닥이나 있던 웬 이쁜 아가씨 왔었지요? 자, 그 아가씨 와서 그 아가씨한테 노트북도 팔고 정수기도 팔고 강아지도 파는 뭐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자, 원가 30만원에 노트북 가로 열고 상품 되시겠습니다. 한 대를 100만원에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뭐 별도? 부가가치세 별도이고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상품, 그러니까 재고 자산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 해서 얼마에 팔았다 이것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분계 내용이 좌우변, 대변. 자, 노트북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수익의 발생이죠? 제품 매출 100만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자, 이번에는 예수금입니다. 손님이 내야 될 세금을 저희가 대신 내드릴 테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해서 세금을 미리 땡겨받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쪽에선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손님한테 세금을 땡겨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부채예요. 국세청구 돈이거든요. 그걸 잠시 맡아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부채가 되겠는데 그때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개정권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차변에는 1단계로 노트북을 팔면서 돈을 받았으면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외상으로 팔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수기. 자, 원가 50만원짜리 정수기를 원가 50만원에 자, 그냥 정수기는 안 되고요. 반드시 새 정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새 정수기를 중고 정수기면 오늘 조금 이따 배울 텐데 감가상각 누계 얘기라고 하는 게 감가상각 누계 얘기라는 게 나타나고 그걸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감가상각 누계 개정권 끼어들면 분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거 나중에 아주 쉽게 처리하는 방법 따로 알려준다고 했었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원가 50만원 새 정수기를 60만원에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자, 역시나 부가가치세 별도이고요. 그럼 이번에 판매한 거는 상품 제품과 같은 재고 자산이 아니라 비품이니까 유형 자산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자, 분계가 좌우, 변, 배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일단 돈 들어왔습니다. 사변의 현금 66만 원이 들어왔을 거고요. 배변에는 정수기, 자, 비품이 빠져나갑니다. 60만 원짜리가, 원가 50만 원짜리가. 몰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실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자성어로 살신성인 뭐 이렇게 부르죠? 아닌가? 자, 어쨌든 배변에 비품 50만 원짜리가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5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만 원의 개 이득을 받네요. 유형 자산 처분 이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60만 원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사전 징수해야 되는데 그게 부가가치세 예수금 되겠습니다. 됐죠? 왜 이렇게 분계가 서로 다른가요? 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상품 제품을 팔 때도 분계가 거의 유사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15세기 때 중세 유럽에서는 상품을 팔았었을 때 비품 판매와 거의 유형자산 판매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4번 분계를 15세기 때 방식으로 분계드리면 차변에 현금 110만 원, 대변에 상품이 원가 30만 원짜리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에 상품 5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재고 자산 처분 이익 7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뭐 이렇게 든다고 했는데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다 보니까 회계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인 상품 제품만큼은 원가를 따지지 않고 일단 물건 무조건 팔았다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 방법이 두 가지로 분화가 된 거예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아가씨가 강아지도 팔아달라 뭐 이런 얘기 해서 강아지도 팔았었죠? 그래서 원가 20만 원에 강아지는 중고 강아지란 개념이 없어요. 강아지가 다뤄서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원가 20만 원에 강아지를 비품 되겠죠? 강아지를 30만 원에 판매했다고 했어요.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이고요. 자, 그러면 차반에 현금이 30만 원, 33만 원, 30만 원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배변에는 강아지가 빠져나갑니다. 자, 비품 얼마짜리? 취득원가 2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강아지를 30만 원에 팔았으니까 자, 유형 자산 처분 이익 10만 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없겠죠? 면세니까. 자, 이런 상태였는데 자, 노트북을 외상 할부로 판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잡아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정수기를 외상으로 팔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정수기 판매 대금을 뭐라고 잡아요? 수금이라고 잡아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강아지도 외상으로 팔게 생겼네요. 역시 수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거보다는 시험 문제에 더 자주 나오는 유형은 자, 외상 매출금을 대신해서 약속 어음을 받았습니다. 사용하는 개정 과목 이름은 당연히 받을 어음인데 여기가 말썽이에요. 정수기 매각대금, 강아지 매각대금, 미수금을 대신해서 약속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미수금이다, 받으러으로 바꿔서 회계 처리된다. 여전히 미수금입니다. 한 번 미수금은 영원한 미수금이에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실무에 계신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그건데
우리 회사가 거래처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배운 대로 외상 매출금이라고 잡았는데 일부분은 갚고 일부분은 아직 덜 받았습니다. 미수된 상태인데 이거 미수금인가요? 라고들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닙니다. 한 번 한 번 미수금은 그대로 미수금으로 가는 거고요. 한 번 외상 매출금은 그대로 외상 매출금으로 가요. 단 예외가 있는데 이번에 시험 문제 그게 나왔어요. 물건을 외상으로 팔면서 이자까지 붙여서 계약서상의 금액이 한번 기재가 되고 나면 정해진 날짜에 그 대금을 당연히 저쪽에서 갚아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돈이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입장에선 추가로 더 기다려주니까 이자를 더 붙이고 싶은데 더 받아내야 되겠는데 이미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을 돈을 빌려준 사채 대금 구조로 바꾸게 됩니다. 그때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바뀌게 돼요. 외상 매출금이 단기 대여금이라고 바뀌게 되는데 그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외상 대금을 뭐 3년 전인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상호 합의하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였다. 분개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매달마다 이자가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참고를 하도록 하고 아무튼 어쨌든 미수금을 대신해서 약속을 받으면 뭐예요? 미수금이에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강아지 판매 대금 미수금 대신에 약속금을 받으면 미수금이다. 받으러입니다. 그렇죠. 미수금입니다. 받을 아닙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외상 매출과 미수금, 받으럼에 대한 구분 예제 설명 끝. 됐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으로 넘어가네요. 현금성 자산. 이미 앞에도 배웠지만 자, 취득 시점, 결산 시점. 취득 시점 되겠습니다. 취득 시점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죠?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개조 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에 만기가 2개월짜리 약속금과 만기가 1년짜리 약속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둘 다 받으러움이라고 하는 개조 과목을 사용을 하는데 재무상태표 만들 때 만기가 2개월짜리 약속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칸에 합산 처리돼서 표시가 되고 만기가 석 달 넘어가는 받으러움은 매출채권이라고 한 칸에 합산 표시가 된다라고 그때 그림 그려 설명을 했었죠. 도표로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미수수익. 연말에 기말에 우리 회사가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제조업종이나 유통업종에서는 미수수익이 발생을 안 해요. 서비스업종 쪽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내가 돈 받을 게 생겼다라는 걸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그랬었을 때 12월 31일자에 자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개조 과목 이름이 미수 수익이다라고 했었는데 마감 결산 때 나타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자 선급금 계약금을 얘기하고 선급 비용을 미리 땡겨서 지급하는 건데 시간 지나면 점점 녹아나간다고 했었죠. 보험료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부가세 대급금 배웠고요. 선납세금 세금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미리 땡겨 내는 걸 의미한다고 했었었죠. 주임종 단기채권 주주 임직원 종업원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회사 내부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주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개조과목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인종 단기채권이라는 개조과목을 사용을 하네요. 자, 재고자산 상품 배웠죠? 제품 배웠네요. 자, 반제품 이미 완성된 물건인데 다른 물건에 부속을 부수하면서 훨씬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물건 종류들을 반제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나 배터리 같은 거 아니면 볼펜 심지 같은 거 이런 종류들이라고 했었고 자, 넘어갑니다. 자, 투자자산으로 넘어가는데 장기금융상품 1년 이상 넘어가는 적금 예금이라고 했었고 장기대여금 1년 이상 넘게 빌려주는 거라고 했었고 투자부동산 배웠고 만기보유증권 배웠고 매도가능증권 배웠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들은 적이 있고 자 기타의 투자자산 방금 얘기한 거 이외에 언급한 거 이외에 투기할 목적을 사들이면 투자자산이라고 했었죠. 금펀드 아니면 요즘 달러 예금 뭐 이런 거 아니면 미술품을 사들인 거 뭐 이런 거 자 유형 자산, 토지, 땅을 얘기합니다. 건물,
건물을 얘기합니다. 기계장치, 기계장치고요. 자, 차량, 운반구. 회계학에서는 자동차나 트럭을 뭐라고 불러요? 차량, 운반구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회사에서 기계장치나 본사 건물, 공장 같은 거를 자가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짓는 동안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용하는 개념과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이었는데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 문제에서는 우리 회사가 본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보통 예금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제 문제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니까 수수료 비용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건물이 돼요. 어제 공부했던 거 잠깐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지요. 그 부분 깜빡 잊고 빼먹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어제 봤던 예제 문제에서 우리 회사가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하여 설계 사무소에 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비 3천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라고 제가 문제를 제시했었는데요. 사실은 설계 용역비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출제됐었을 때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고 분개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변에 대변에 보통 예금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인데 사변 쪽에 자 건물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야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심부름을 시킨 거니까 수수료 비용이냐? 아닙니다. 건물을 짓는 거를 착수하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랬다가 건물이 완성이 됐네요.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렇죠. 대체 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맞바꿔치기 한다라는 의미인데 대변 쪽에 자산의 감소해서 건설 중인 자산을 떨어내 주시고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차변에 건물이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감가상각 건물이 닳아서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은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닳아서 없어진다는 개념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교과서 보고 입력 실습을 하면서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 완성이 되면 이러한 대체 분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구하기구, 망치, 벤치, 드라이버, 그 다음에 구축물, 건물은 건물인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건물 종류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소모품, 비품,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개정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 현실 세계에서는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불리는데 객관식 문제로 자주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표로 그림 그려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영업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현실 세계에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항목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는데 권리금이 뭐냐면 내가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하면서 웃돈을 얹어주고 사들이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산 개정 과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치킨집 차리는 예로 설명드렸었죠? 다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나? 또 그리지 뭐. 어제보다는 닭이 좀 살이 쪘죠? 밤사이 라면을 먹고 잤나봐요.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치킨집을 차리면서, 자, 권리금 3천만 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한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장사가 잘 돼서 근처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물어봤더니 권리금이 5천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으로 추정을 한 거죠. 권리금이 5천만 원 됐다고 지금 당장 가게를 팔 생각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권리금이 이렇게 껑충 증가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권리금이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추정치를 잡은 거를 자가 창출 영업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가 창출 영업권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조류독감에 관련된 뉴스가 발표가 나면서 권리금이 뚝 떨어졌다고 했었죠? 2,500만 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자가 창출 영업권 취소분, 자가 창출 영업권 취소분이 되겠는데요. 자가 창출 영업권 자체를 붕괴를 안 했으니까 자가 창출 영업권 취소분도 당연히 붕괴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래 가게를 사들이면서 지불했던 권리금보다 더 떨어졌다. 그러면 이걸 영업권 손상차손이라고 부르는데, 영업권 손상차손, 이 케이스는 5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붕괴 대상이다 아니다? 이건 붕괴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해서 끈덕지게 치킨을 팔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40년간 추적해본 결과 치킨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장기 복용을 하면 인간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효과가 확인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제가 해댔었죠? 그래서 권리금이 7천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른 케이스를 설명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권리금 떨어졌던 게 원상복귀 됐습니다. 자, 이거 영업권 손상차손 환입이라고 부르는데요. 붕괴한다 안 한다? 올라간 건 붕괴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대로 자가창출 영업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붕괴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프린트물에 보시면 영업권에 대한 특징을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업 실제 초과 수익력을 화폐 가치로 평가한 후, 자, 유상취득 돈 주고 사는 경우에만 권리금을 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준 경우에는 권리금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했고, 회계기준상 20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해야 돼요. 법인세법에서는 5년간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3번, 4번인데, 자,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 기업 실체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원래 자산이라고 하는 건 내 거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돈 받고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자가창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방금 확인했죠? 그 다음에 5번, 매 결산기의 회수 간행가액으로 평가하며 회수 간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다라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즉 영업권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뭐 이런 소리가 되겠네요. 비용 처리, 손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 손상차손은 환입이 불가능,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특허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상표권, 루이비통 상표권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실용, 실황권. 이미 존재하는 물건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답시고 개선을 한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아래 한글인지 엑셀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데, 외부에서 구입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자, 거기 주의 1 보시면 자체 제작,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제작을 하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개발비라는 자산 개정 과목으로 처리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의 2,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혼자서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기계장치에 설치를 해서 같이 묶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라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펌웨어 종류들 얘기가 벌어지는데, 제가 이 펌웨어라고 하는 거의 존재를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가 5가지를 아끼는데, 쿠쿠 전기압력밥솥이 있어요. 밥 잘해줘. 결정적으로 우리 집이 굉장히 조용한데 유일하게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밥 다 됐다고
잘 저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전기압력밥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수리하려고 수리소에 맡겼는데 그러고 나서는 밥을 하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밥을 잘 저어주세요라는 소리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중국말로. 이게 뭐야? 그러고서는 수리소에다 전화해봤더니 그 전기압력밥솥에는 밥을 맛있게 지으려고 그 컴퓨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자 목소리를 선호하지만 중국에서는 여자들이 남자 목소리를 선호한대요. 가지고 중국어 남자 버전이 있더구만. 그걸 잘못 덮어 쓴 거예요.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 여자 버전 목소리로 바꿔줬는데 그 전기압력밥솥 안에 들어가는 펌웨어가 그 자산 가치가 안 믿어지겠지만 500억대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쿠쿠가 전기압력밥솥에서 거의 꽉 잡고 중소기업인데도 꽉 잡고 있는데 LG하고 삼성에서 아니 그거 전기압력밥솥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뛰어들었다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LG의 전기압력밥솥이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하나 샀다가 환불 조치했는데 싸다고 샀다가 그 전기압력밥솥 뚜껑 부분이 힌지 그러니까 이렇게 걸쇠고리 부분 있잖아요. 그게 증기 압력을 받으니까 튼튼해야 되는데 그걸 단가를 낮춘다고 LG에서 그 전기압력밥솥 뚜껑의 걸쇠 부분을 플라스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 20번 정도 하니까 이게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랬다고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구에선가 전기압력밥솥이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LG가 전부 다 전액 환불 조치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삼성하고 LG가 전기압력밥솥 분야는 안 건드려요. 왜? 그걸 맛있는 밥을 만들고 각 그 밥솥에 들어간 물과 쌀 양에 맞춰서 온도 조절, 증기압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수천 번, 수만 번을 실험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래요. 대기업체가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김치냉장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LG 거 김치냉장고를 샀다가 뒤셨는데 김치냉장고는 중소기업계 최고예요. 만도에서 하고 있는 딤치라고 있는데 그 실험용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수천 번을 실험을 했대요. 온도를 조금 올리면 유산균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김치의 산도가 얼마나 나오고 이래서 수천 번을 실험하니까 그 데이터 자료가 있는데 삼성이랑 LG에서 아니 김치냉장고 그냥 일반 냉장고 똑같은 거 아닌 거고 덕커덕 들어가 맘들어서 팔았다가 집에 가지고 계신 분 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김치냉장고 LG 거를 사서 거기다 김치를 넣었는데 김치가 얼었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온도를 낮춰가지고 냉동고로 쓰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애꿎은 불똥이 누구한테 튀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김치냉장고 하나만 하고 지금 우리 아버지를 조른 게 지금 한 7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다 쳐. 그래서 그런 종류들이 펌웨어가 되겠습니다. 펌웨어는 기계장치나 비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개발 논리상 비용인데 회계에서는 자산으로 잡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됐네. 자,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연습했던 주식 발행에 관련된 부분까지 복습을 하고 드디어 회계 프로그램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파트 1단계 공식적인 복습은 여기까지고요. 중간중간에 분계 예제 문제, 실기 문제 연습하면서 회계상 중요한 이론 부분이 있으면 또 중간중간에 다시 또 설명을 하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주식의 발행 케이스가 총 3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액면 발행 우리 회사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5천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길래 주식 겁대에게 5천원이라고 인쇄를 해서 주식을 1만 주를 발행을 했어요. 다행히도 우리 회사를 있는 그대로 잘 평가해줘서 주당 5천원씩 1만 주가 현금으로 인수가 됐네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회사 입장에선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 했었죠? 사변에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왔고요. 자산의 증가. 배변에는 주주들의 투자금을 자본금이라고 하는 계족과목을 사용을 해서 표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에 적고, 자본의 증가, 대변에 적고. 그런데 우리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
자기네 호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갔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차변에는 뭐라고 적는다? 우리 회사에다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아니면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회계 처리한다고 했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 회사 자본은 다른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액면 발행보다는 할증 발행이 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주식 껍데기에 5,000원 곱하기 1만 주를 발행을 했는데, 자, 한 주당 1,000원의 웃돈이 얹혀져서 주당 6,000원씩 투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의 개이득을 받는 애가 아니에요. 나중에 6,000원을 다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식의 분계가 이루어지는데, 차변에 현금이 6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배변에는 상법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금액은 5천만 원이니까 자본금 5천만 원 이렇게 분계하는 거고요. 1,000만 원의 잉여 투자금이 들어온 거는 무슨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다가 이렇게 웃돈을 얹어져서 투자한 투자자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주식이 할증 발행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금 6천만 원이 빠져 나갔고요.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6천만 원 또는 매도 가능 증권 6천만 원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주식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투자금이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할인 발행은 어제 얘기하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회사가 설립된 지 2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가 허가를 해줘야 돼요. 판사가 허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5,000원 곱하기 1만 주의 주식이 발행이 됐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 주당 5,000원씩 1만 주가 3,500만 원 형태로 해서 현금 인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건 빼도 박도 못해요. 당연히 3,500만 원 들어왔을 거고, 배변에는 자본금이 5천만 원이 되겠는데, 자, 주식이 연속 발행됐다고 가정했었을 때 차변 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바로 직접 사용할 수가 없고요. 앞전에 주식이 웃돈이 얹혀져서 팔린 적이 있는지 잉여 투자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부터 까고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사용하게 되겠는데 자본의 감소죠.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1,000만 원 잡아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자본 조정 항목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나 주주는 우리 회사 주식이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투자금이 들었다는 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돈 들어갔으니까 내 돈 내놔야. 그래서 대변에 현금 3,500만 원 자산의 감소를 회계 처리해 주시고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마무리. 자, 할증 발행 툴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할증 발행 툴. 자, 우리 회사가 주식 껍데기에 5,000원 곱하기 1만 주 형태로 주식을 또 발행했어요. 할인 발행 이후에 할증 발행 한 번 더 강행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진행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자, 이번에는 주당 8,000원이었나요? 7,000원이었나요? 8,000원. 주당 8,000원씩의 투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anyway 차변에 현금이
8천만 원 들어왔고, 배변에는 자본금은 5천만 원, 상법적으로 보여줘야 될 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주식이 웃돈이 얹어서 팔린 거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는데 3천만 원을 다 잡는 게 아니고 앞전에 주식이 낮은 가격에 팔린 적이 있죠? 그게 존재하면 그거부터 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배변 쪽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얼마? 500만 원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차액 2,50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해줘야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주식 발행에 관련된 얘기까지 복습 끝. 자, 쉬었다가